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내용으로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연계, 그 다음에 혁신성장과 스타트업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 최고수 간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3월이었죠. 결과는요, 4대1로 인공지능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세계 대결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향후에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결론이 도출이 되어버린 대결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이 이겨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2016년 이후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전문 영역으로만 남아있던 분야였던 것이죠. 실제 이 갓세돌이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많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알파고, 즉 클라우드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모니터에 띄워주면은 실제로 사람이 대신해서 놓아주는 것으로 세계의 대결이 이루어졌었죠. 뭐 바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쭉 보셨겠습니다만, 매 대결마다 묘수가 꼭 나옵니다. 사람이었다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두지 않았을 건데, 기발한 수를 두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던 대결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는 이제 통계의 힘이 반영이 되어 있죠. 즉, 내가 현재 이 수를 놓음으로써 이길 확률을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졌다라고 하는 판단을 서면은 돌을 던지는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실시간으로 이렇게 놓는 돌에 대한 이길 승률을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AI의 구분을 보시면은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 자연어를 처리하는, 즉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살펴보게 될 뭐 기계학습이나 뭐 이런 것들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로봇을 떠올려 보면 뭐 어느 정도 감지될 수 있습니다만,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까는 다소 좀 의문시 되죠.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경험도 중요합니다만 또 여러 어떤 그 지식을 바탕으로 본인이 새로운 것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기계가 그게 가능할까? 프로그래밍, 알고리즘만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인공지능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다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 혹은 그 질문에 대해서요, 이 합당한 답에 이르는 이런 추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인공지능에서 현재 여러 영역에서 적용이 되고 있죠. 자, 알파고에 적용된 IT 기술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계학습이죠. 최근에는 이제 그 딥러닝의 영역으로 많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큰 바운더리는 이제 기계학습이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인터넷 서버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PC에 종업원이 1000명일 때 1000명의 PC에 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인스톨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만 되면 되나요? 인터넷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 또는 만물 인터넷, IoT, IoE 개념으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았었죠. 자, 그다음 집단 지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명보다는 두 명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수의 어떤 그러한 집단 지성의 힘이 발휘될 때가 훨씬 많죠. 자, 그 다음에 분산 시스템이다 되어 있습니다. 컴퓨팅의 그 자원을 여러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죠. CPU 1202개, 그 다음에 GPU 176개가 동시에 분산 형태의 어떤 작업을 하고 하나로 모아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AI 기능별 구분을 하자면은요,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 이렇게 강약 인공지능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또 알고리즘을 설계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서 학습한다.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 능동적으로 학습해 창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알파고에 있어서 사람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언급이 됐잖아요. 자, 인공지능 기능별 구분을 크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약, 인공지능입니다. 자, 여러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 반대 특정 분야에서만 활용 가능한지, 그리고 알고리즘을 설계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서 학습하는 건지, 그렇지 않고요. 기초 데이터 및 규칙 등 이런 것을 다 입력시키는 것이 필수인지 등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세돌 선수의 그 세계 그 대결에서요. 처음에는 당연히 모든 학습 알고리즘을 다 과거의 데이터를 프로 기사들의 데이터를 다 입력시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는요. 알파고 제로 파트에서는요. 이 기본적인 규칙만 입력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스스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주도 학습 영역으로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간이 더 이상 이런 그 인공지능을 앞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사실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6년 이 다보스 포럼 이후에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었을 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크리고 인공지능과 사람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모색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인공지능 6대 트렌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쇼핑, 고객 서비스 등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되었다. 그 다음에 윤리적 논쟁도 유발되고 있더라. 또 인공지능이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실제로 이 1호 변호사도 나와 있죠. 인공지능 변호사가 이미 다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변호사, 판사 이러기까지. 실제 변호사의 그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어떤 그 판례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떤 판정이 내려졌는지, 이러한 판결이 다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이길지 질지의 이런 가능성을 체크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죠. 따라서 과거 판례에 대한 분석, 사람이 인공지능을 앞서갈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진화의 핵심 동력은 딥러닝이다. 그 다음에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고도화되고 있더라.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사고하는 영역까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IoT의 확장으로 인공지능 데이터가 집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6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의 전략,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인간과 인공지능의 어떤 공생이 점차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어떤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혁신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전략적인 접근도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지도입니다. 영상, 음성 인식,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확률 추론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습 영역에 보시면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값과 레이블을 예측하는 것.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은요, 패턴을 추출하는 것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뒤에서 통계 영역에서 살펴볼 이제 군집화, 뭐 자원 축소, 뭐 이런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학습은 뭐 상호작용 시스템 구축으로서 이러한 것의 목적은 이 상호작용 시스템 성능을 점차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뭐 체스 게임 같은 것이 언급이 되어 있죠. 자, 인공지능의 첫 스타트는 1950년대 고전적인 뭐 인공지능 시대, 즉 규칙을 기반으로 형성이 됩니다. 점차 이제 신경망 기반으로 확장이 되고요. 이제 통계, 즉 통계학적 빅데이터 분석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되었다가 이 두 개를 통합한 오늘날의 딥러닝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머신러닝의 세 가지 관점은 데이터의 적합성, 이론적 엄정성, 그 다음에 통찰력을 언급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었을 때 더 뛰어난 어떤 목적 실현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좋은 데이터죠. 그래서 많은 이런 데이터 축적이 데이터의 적합성을 높일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이론적 엄정성, 잘 정의되고 보장된 모델이더라. 그 이론이 결국은 정확한 목적 실현에 부합되는 모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상현상 감지 시나리오에 접목된 것인지 아니면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변수 간의 어떤 회귀 모형으로서의 적합도가 있는지 등과 같은 이런 이론적 엄정성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통찰력이더라. 좋은 사전 지시, 통찰력이 있는 이런 그 모델 등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그 도메인 지식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모든 기업에서 이 데이터 과학자의 어떤 중요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러면 데이터 과학자만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은 경영이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다는 거죠. 현장 노하우에 정통한 이러한 데이터 분석가의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도메인 지식이 더 중요한 이유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 중에 하나, 그죠? 비판적 사고를 겸비한 뭡니까? 현장의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곳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러한 현장 어떤 경영 노하우에 정통한 이런 데이터 분석가의 양성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 영역에서도 뭐 사이파이라든지 또는 텐스플로우, 사이킬럿 뭐 이런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표현합니다.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파트에서 이제 많이 주로 쓰고 있는 랭귀지가 파이썬인 것 같아요. 뭐 R이나 이런 것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파이썬으로서 인공지능을 많이 확장해서 오픈 소스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과 심층학습의 분류를 해보면은 가장 큰 영역이 인공지능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학습, 끝으로 이제 심층학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공지능 단순 문제 해결 능력에
이러한 것을 넘어서 새로운 진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래서 앞서 인공지능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뭐 음성, 안면 인식, 사물 인식 등과 같은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것. 결국 인간처럼 행동하고 인간처럼 사고하는 이러한 합리적 사고의 행동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제 기계를 가르치는 이런 기술이죠. 예. 그래서 뭐 어떤 특정 패턴 인식 능력을 뭐 스스로 이렇게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끝으로 이제 오늘날 인공지능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될수록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는 파트가 바로 이 심층학습, 딥러닝이라고 하는 영역일 것이죠. 인간 두뇌의 그 연결성을 모방한다. 그리고 데이터 세트를 분류, 데이터 간의 특정 상관관계, 연결 고리를 탐색하는 것으로서 심층학습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구분되어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표현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정답을 제시 후 학습하는 것. 과거 바둑 프로들의 그 기보를 다 어떻게 해요? 학습하는 거예요. 정답을 다 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었더니 어느 쪽이 이기더라. 어느 쪽이 지더라. 그래서 이길 확률을 쫙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해내는 것이죠. 이런 것은요, 크게 이제 지도학습이다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비지도학습은요, 문제들만으로 학습한다 돼 있죠. 바둑의 원리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들을 가지고 스스로 여러 경우의 수를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비지도학습 영역이다. 자, 다음은 튜링 테스트가 나옵니다.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현재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컴퓨터, 즉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마저도 속일 수 있어야 돼요. 중간에 어떤 그 차단벽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사람, 한쪽은 인공지능입니다. 자,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겠죠.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겠죠. 점심 먹었어? 네. 무슨 반찬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으로 인공지능이네. 아니야. 사람이네를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저도 한번 실제로 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자그마한 스피커 모양이 하나 있죠. 그죠? 얘가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점심 먹었니? 라고 물어봐요. 얘가 무슨 대답을 할까요?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면요, 완벽한 인공지능이라면요, 내가 지금 튜링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요, 뭐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얘는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저는 약간의 배터리와 전원과 와이파이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판단을 하더라도 인공지능이라고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 튜링 테스트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까지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의 10승을 계산하라 라고 했을 때요, 사람이 수작업을 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분이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공지능은요, 0.0001초 만에 계산이 끝나죠. 그렇지만 답변을 안 하죠. 내가 인공지능인 것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수작업했을 때에 걸리는 1분 뒤에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요, 튜링 테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요, 일반 가정용의 IoT입니다. 자, 이게 여러 콘센트예요. 전원이 연결 가능하겠죠. 그러면 외부에서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현재 어느 구에 전원을 안 끄고 나왔는지를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터치만 하면은 내가 바깥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앱을 통해서요. 서로 얘와 연결되어서 자동으로 얘를 전원을 오프시켜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물 인터넷의 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한 것을 이렇게 뭐 떠올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데이터 직무의 뭐 세분화입니다. 자,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프로그래머, 커뮤니케이션 능력, 외부 데이터 연계, 통계 기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영역은 우리가 충분히 언급이 되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그 직무 파트에서는 높은 어떤 개발 이해도와 뭐 레거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다. 레거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된 구버전의 데이터를 말했죠. 오래된 데이터나 이런 프로그램과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호환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도메인, 즉 어떠한 영역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접목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기업에서 현재 어떠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인공지능 접목이 필요한지에 관한 현장의 노하우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집은 물론 여기 언급된 R, 파이썬, 파워 BI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데이터 크롤링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도메인까지 완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모델이 완성이 되었다면 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뭐 아웃소싱의 개념을 접목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업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즉, 그 필요한 어떤 그 인재나 인력을 모두 갖추고 어떤 그 접목을 시도할 수는 없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기업의 핵심 어떤 그 역량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즉,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공지능 활용 선행 작업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4가지를 현재 언급해 두었습니다. 자, 현재 조직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확인하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표의식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인공지능인지, 왜 빅데이터인지에 관한 현장, 그러한 그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또는 비인공지능 기법들을 실험하고 평가, 즉 우리가 모델화할 필요성이 있겠죠. 세 번째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움직이되 단기 성과도 제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하나의 목표 실현이라고 하는 이런 숙명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그런 성과 창출에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기 성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접목시킬 수 있는 그 이론이 70대 20대 10 자원 배분의 원칙입니다. 70% 정도는요, 현재 우리 기업이 가장 잘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주력 산업에 집중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겠죠. 20%는요, 사업 확장 영역으로서 그 주력 상품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의 20%. 나머지 10% 정도는요, 중장기적 이러한 목표, 즉 여기서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것의 도입에도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제시할 필요성이 있겠더라. 여기에는 단기 성과를 제시할 수 없겠죠. 그죠? 이런 영역도 우리가 자원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구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인공지능의 한계를 이해하고 인정하라. 그러면 인공지능이 만능 전략이냐? 절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영역에 끊임없는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이러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산포도, 즉 성공 기업과 실패 기업의 이 산포가 굉장히 격차가, 즉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갭이 크다는 뜻이에요. 성공하는 기업도 있고요. 실패하는 기업도 또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분석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이 데이터 과학자의 중요성, 물론 데이터 과학자는 통계 지식을 비롯한 이런 분석 능력, 다양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굉장히 육성하기 쉽지 않은 그런 영역입니다만, 적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데이터 분석가의 역량이라고 그랬죠. 현장에서 어떤 기술을 도입할 것인지, 또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조직 목표를 일치화시키는, 그리고 비즈니스에 정통한 융합형 DA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정보화시키고 그죠, 지식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뭐 지혜로 발전시켜서 어떤 경영 성과까지도, 물론 여기서는 이제 단기 목표 혹은 중장기 어떤 그 성과 창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필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유능한, 즉 경영, 현장 노하우에 정통한 이런 융합형 DA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와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목표 실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제조공법 최적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 보았습니다. IT 기업만의 잔치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 이 제조 현장에서 어떤 영역에 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시켜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 자동차 관련해서 많은 언급을,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모든 회전체는요, 런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바퀴 떠올려 보셔도요, 또는 모달을 생각해 보셔도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은요, 런아웃이라고 하는, 즉, 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끄럽게 이렇게 회전이 되어야 되죠. 근데 로고 파일을 분석했더니 쭉 매끄럽게 가다가 갑자기 톡 튀어 올라가는 이런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 이상이 있는 징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연에 어떤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 메인터넌스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공법에, 즉 실물이 있는, 실체가 있는 것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새로운 혁명의 어떤 속도와 깊이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이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생존하느냐 혹은 도태되느냐 하는 이런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자,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할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부의 각종 그 규제라고 하는 것을 늘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이제 측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는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정부는요, 측면 지원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경영이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수요 예측할 수 있고, 뭐 생산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물류 파트, 그 다음에 뭐 AS 파트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어떤 그 기능별 업무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스마트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 거기에 뒤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볼 이런 블록체인 영역을 접목시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중앙 서버가 단독으로 기록하던 이런 여러 거래 내역을요, 각각 분산된 각 서버에 또는 개인 PC에 이렇게 저장을 함으로써 블록 형태로 서로 연결해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네, 물류나 특히 이제 AS 파트에서 이러한 이제 블록체인 영역이 많이 접목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것 같고요. 자, 뭐 월마트에서 블록체인과 뭐 여러 가지 QR 코드를 접목을 해서 결국은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스마트 경영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 이러한 그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뭐 고장이 날 가능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암묵적 지식과 뭐 형식적 지식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 노하우, 본인만 가지고 있는 이런 경영 노하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암묵적 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개인만 가지고 있는 이런 암묵적 지식을 형식지화, 즉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더 필요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COP 전략이나 이러한 그 기법 등을 통해서 형식지화 시켜서 전사적으로 공유시켜 나가는 것이, 그래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뭐 수요 예측, 생산, 물류, 뭐 AS 등에 있어서 우리가 스마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법들 또는 빅데이터 등을 서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즉 협업에 또는 민첩성에 이런 것을 가시화시켜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와 이제 유사한 그 정의라고 할까요? ERP나 우리가 SCM을 정의를 할 때 그렇게 하죠. 원재료 공급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물류 파이프라인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가시화시켜주는 통합 솔루션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그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채찍 효과라고 표현하는, 즉 정보의 왜곡 현상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것에 이제 각종 통계 기법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 경영의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노매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21세기 사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미래의 도시 유목민. 우리가 유목민 하면은 뭐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자,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즉 디지털, 가상, 극빈 노매드로 분류한다는 것이죠. 물론 극빈부터 보시면요, 단순히 먹을 것을 위해 이동하는 것, 뭐 가상은요, 뭐 관망하는 정도죠. 근데 디지털 노매드라고 하는 집단은요, 디지털 장비로 무장하고 모든 종류의 소통과 활용을 가능케 하더라. 그래서 신엘리트 집단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물론 유비쿼터스, 우리가 편재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즉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할 때 인터넷 접속만 이루어지면은 모든 업무 수행이 가능한, 따라서 디지털 장비를 휴대하고 다니다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이런 것을 비유한 것이겠죠. 그래서 떠돌이에 비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으로 비유까지 되더라. 그 자기 삶의 어떤 그 질 극대화를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욜로, 뭐 이와 같은 개념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자, 반전의 기회입니다. 기회 추구 전략으로 시장을 선도하라. 특히 IT 업종에서 이러한 선점 효과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퍼스트 무버, 즉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1%의 개념 창조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요 99%의 빠른 추격자가 될 것인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성공 공식을 전환해보자. 더 많은 기회, 더 낮은 장벽, 더 큰 보상. 자, 선도자 모델은요 하고 싶은 일을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것이 실패한 경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런디피티, 우리가 우연한 어떤 그 성공, 기회 등을 세런디피티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요, 끊임없이 준비한 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 세런디피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방향을 잃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연한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자, 뭐 극한의 불확실성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M&A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직생 경영이다. 뭐 너무 좀 과한 표현인가요? 어쨌든 곧 죽는다는 생각. 인생에서 결단을 낼 때마다 가장 중요한 도구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기회 추구 전략, 프레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우수하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뭐 굉장히 힘든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과감한 어떤 그 결단과 실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반전의 기회로 삼는 이런 전략 구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냥 혁신이 아니고 그죠? 이제 창조 혁신 혹은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변화가 없는 것은 곧 도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뭐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화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축적된 성공이 이러한 자기 확신 때문에 오히려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성이 있고요. 삶의 법칙은 변하더라. 즉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그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키워드를 떠올릴 것인가 쭉 언급되고 있는 이런 4차 산업혁명 핵심 키워드 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지속 성장 경영이 많은 화두가 되고 있죠. 거기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 기업가 정신.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된 이런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트렌드 연관어 검색에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한 겁니다. 이 현재 키워드 등을 한번 쭉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일과 삶의 밸런스 등을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이 뭐겠습니까? 돌치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일과 삶을 저녁에 있는 삶, 그럼 자격증도 준비해야 되고 제2의 어떤 그 직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뭐 준비하는 돌치생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빅데이터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 예측 등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질 하나의 키워드로 호모 사피엔스를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표현에서 유래가 됐겠죠. 즉 스마트폰과 이제 연동을 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와 혁신의 본연일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세대가 되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항상
몸에 붙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혁명의 본질은 삶의 표준을 변하는 것이다 라고 기존에 한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요,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예를 들어서 뭐 KTX를 미리 예약을 해두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해서 택시를 호출을 하고요. 또 내릴 때 그냥 내리죠. 이미 결제가 페이로 이루어지는. 자, 이렇게 삶의 표준이 점차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 또는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쇄국 정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1차 산업혁명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이 쇄국 정치로 일관하였지만 어떻습니까? 일본은 빠른 어떤 그 도입을 위해서 이 헌법을 개정하는 이런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사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산업혁명의 어떤 그 큰 방향을요, 직시를 하고 속도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마음에 적어도 준비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혁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방향과 속도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어떤 그 변화의 그 방향성, 이것을 우리가 빠르게 캐치를 하고 발빠르게 속도감 있게 그 현실에서 이 반영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가 도태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겠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거기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그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생태계의 혁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권력의 이동이다. 소비자가 왕. 즉, 과거에 또 역시 우리가 소비자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는 소비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다 우리가 분석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욕구까지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전략까지도 구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업 장기 전략을 어떻게 구사해 나갈 것인가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될 것이죠. 자, 현실이 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퇴보는 없습니다. 오로지 진화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IT 기업만의 잔치가 아닌 제조공법의 최적화를 지향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프트 파워 관점에 5개 힘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혁신 성장과 이제 스타트업을 어떻게 한번 접목시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자, 신호 체계는 문화요,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은 금융이요, 하드테크의 경제지향은 R&D요, 문제 제시는 교육, 미래지향적인 것은 규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를 언급을 하게 되면요, 차체가 있죠.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뭐 타이어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3일체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실제 차라고 하는 것이 고속주행이 가능하죠.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요,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지금 현재 표현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라든지 또는 금융에 있어서의 여러 지원 정책의 미흡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지속적인 R&D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즉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소프트 파워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호체계라고 되어 있죠. 자동차가 고속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 신호가 예, 계속 파란불로 들어와 있어야 되죠. 계속 주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 이런 것에 우리가 문화, 즉 실패해도 다시 우리가 성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그 문화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혁신성장 혹은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어떤 그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과거 20년간은 외세에 우리가 의존을 했었죠. 물론 광복 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 30년간 중화학 산업이 GDP의 65%를 충족을 시켰습니다. 향후 그러면 20년 정도는 어떤 산업들이 주를 이루게 될까? 이 정보산업이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실제로 우리가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는 메타버스, NFT 등과 같은 이런 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용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잉사라고 하는 이 항공기 제작사죠. 주력 업종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제조사로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고요. 바로 이 IC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행기가 엔진에 시동을 걸고 이륙을 해서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엔진이 꺼지는 순간까지 모든 빅데이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이 되어 가지고요. 본사의 PC에,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가 데이터 수집 센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겠죠. 그죠? 바로 IoT의 개념이고, 뭐 CPS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트윈, 즉, 똑같은 비행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그죠? 본사의 컴퓨터에 그대로 저장된다. 동시에 저장된다 해서 트윈이라고 하는 쌍둥이죠. 그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IoT의 개념, CPS의 개념, 또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행기가 뭐 그 이상이 생길 이런 것들을 빠르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DNA 원료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뭐 비타민의 비유를 하자면요. 자, 뭐 비타민 S, A, D, 뭐 M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선박. 실제로 이 300명이 운항을 해야 되는 이런 30만 톤급의 뭐 큰 어떤 그 배, 스마트 어떤 이런 선박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경우에는 30명이면 된다라고 뭐 제시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철책 근무를 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155마일 이 철책 근무에 이제 뭐 20만 명이었다면은 그게 점차 줄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인공지능 부착된 어떤 그 CCTV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점차 모든 것이 DNA 원료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에는 혁신 성장 관점에서요. 바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늘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타트업 영역에서요. 뭐 FTA를 뭐 FSA로 뭐 좀 접목을 시켜 가지고요. 이 스타트업에 있어서 이러한 그 디지털 경제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오픈 이노베이션, 즉 여러 사람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발굴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21세기 어떤 그 스타트업의 그 모형으로 접목을 한번 시켜보고자 합니다. 자, 융자에서 투자 스타트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죠. 융자는 넘치는 나라인데 투자가 없는 곳이 또한 우리나라더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그 어떤 그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예, 융자보다는 예, 뭐 투자의 개념이 더 맞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빌링 시스템, 즉 어떤 그 청구서에 그죠? 예, 우리가 어떤 그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할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대중의 의견, 즉 예, 오픈 이노베이션의 관점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예, 모아서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다면요. 내가 이 빌링 시스템을 통해서 예, 내가 투자를 의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런 시스템화가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는 어떤 그 대중의 검토를 통해서 결국 스타트업으로까지 예, 육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전 국민 차원의 오픈 이노베이션 어떤 그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로서 스타트업의 활성화 전략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자는 것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좀 복잡한 모델이기는 합니다만, 예, 산학연관 클러스터 네트워크 연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그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공유가치 창출 CSV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ESG 영역이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입니다. 자, 먼저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자선활동, 투자비용, 외부 요청에 대한 응답 등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예, 건전한 어떤 이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CSR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기업 수익의 일부를 사회로 이렇게 환원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CSV, 공유가치 창출은 CSR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즉, 사회 문제를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동반 수익 창출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뭐 간단한 예로 뭐 탐스 슈즈 예를 보통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다른 그 신발 가격보다 조금 비쌀지언정 내가 탐스 슈즈 신발 한 켤레를 사주면은요, 그 회사에서는 아프리카에 아주 그 못 사는 나라, 신발 한 켤레가 없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된 이런 가난한 나라에 한 켤레를 자동 기부하는 시스템이죠. 나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연히 기업 이익, 즉 지속적 이익 창출로 이어지게 되겠죠. ESG 경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거버넌스, 즉 이러한 CSR이나 CSV와 같은 이런 거버넌스 차원의 어떤 협치 관점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떤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뭐 이런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야 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ESG 경영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나 또는 우리가 캄테크라고 하는 표현이 앞서 언급이 되었었죠. 이처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 삶의 영역에 파고들어 온 이러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의 크라우드 펀딩이 연동이 되고 또 산학 연관 공동혁신의 어떤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여기 클러스터에는 정부 지원이 중요하죠. 뭐 취약계층이나 뭐 여성 또는 뭐 취창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그 사회 시스템적인 영역의 그 활성화가 결국은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으로 어떤 행복 추구를 해나갈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이러한 그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 성장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 혁신 성장과 스타트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앞서 언급된 내용을 쭉 종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산학연관 협동 시스템으로서요,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러한 그 신경제 개념으로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윤곽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클러스터링, 즉 CSR, CSV, SVG라고 하는 지속가능 성장 모델이고요. ESG 경영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영역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겠죠. 거기에는 지속가능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연계 사업으로 이제 확대할 수 있으면 더더욱 금상첨화일 것 같고요. 여기 블록 데이터 이제 PPS 연계 승수 효과라고 하는 뭐 다소 좀 함축적인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요. PP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어떤 그 요구 사항에 대한 불만 요소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 위한 뭐 이런 것이죠. 자, 블록 데이터는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빅데이터의 개념이 서로 상호 연관성으로 연결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승수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 소싱, 쉐어링,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 국민을 상대로 빌링 시스템 등을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그죠?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은 새로운 스타트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성장 모델로서 좋은 아이디어를 선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진정한 투자의 개념으로 어떤 새로운 경제 모델로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모델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